개인 소장이에요. 뭐요? 책들이. 네, 이거 제가 진짜 20년 동안 어, 여기저기서 모은 책들인데 엄청 좋은 책들 많은데요. 제가 그래도 한번 이사할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진짜 정말 원하는 것만 남겨둔 거라서 20년. 지금 되는 정도면 하겠네요. 네. 되게 시작. 네. 네, 뜨기는 하고. 이게 30분 내기 있어서 들어가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시간을 할게요. 그러면 그냥 틀어놓으면. 네, 그냥 그것만 보고 계시면 되고 그냥 마이크 움직이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따로. 질문은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네. 응. 네. 그분. 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혹시 뭐 중요한 질문 같은 아하, 거 따로 적어. 네네네. 거기 챗을 먼저 남길 수 있나요? 질문은 이렇게 먼저 남겨주세요. 이렇게? 그건 안 되나? 되겠지? 될 것 같은데. 주문. 안 해봤어요. 저 이거 라이브를 안 해봤어요. 하면 매니저님께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계정을 어떠가지고 만드는. 다음에는 시계를 차고 오는 걸로.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신기하다. 마시겠다. 오 분 남았습니다. 이 분 30초.
어색하네요. 아 여기 이게 있으니까 되게 좋긴 좋네요. 시계가 딱 보이니까. 네, 거기. 뭔가 손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그죠? 큰일이네. 불안증이 막 오고 있어. 메모도 다 여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나의 모든 메모는 내 핸드폰에 있다. 네, 이제 곧 시작할게요. 네, 이제 선생님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시작할게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라이브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환영합니다, 최용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선 이 컨텍스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예술 공간 이하에 있고 서로 스치며 연결된 것들이라고 하는 기획전에 선보이고 있는 저의 신작 라이브러리 마주침의 지형이라는 작품 속에 앉아 네.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서재를 이 전시 공간에다 옮겨놓은 거고, 그래서 관객들이 자유롭게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모은 책들을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인데, 전시 기간 중에 4차례의 북토크를 제가 기획을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북토크입니다. 그래서 요번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은 제가 이제 공저자로 쓴 작년에 나온 책인데 바깥으로 리크리 티라바닉과 노지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에 저 외에 5명의 공저자가 있고 그 중에 한 분인 최유미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도 할 거지만 이제 최유미 선생님께서 많은 이제 저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유미 선생님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선생님께서 또 직접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원래 화학과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네. 다른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 오래 네. 계시다가 50세 50세. 50세 이제 철학과 페미니즘으로 네. 이제 독학을 하시면서 지금은 강의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여기 제가 갖다 놨는데 헤러웨이 공산의 사유라는 책과 또 감흥의 유물론과 예술이라는 책을 공저자 하셨고 지구의 철학이라는 책도 공저자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역서로 도나 헤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하기 그리고 종과 종이 만날 때 이 사실 이 두 권의 번역가로서 되게 조금 더 많이 알려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아무래도 헤러웨이나 이런 학자들이 좀 미술계에서 많이 화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 전시 도록에도 비평가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조금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소개할 때 독립연구자 어디 학교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연구자이고요. 도나 헤러웨이는 제가 이제 과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면서 여성 과학자로서의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는 좀 위화감이 있었어요. 그 과학은 그런 게 아닌데 뭐 그런 생각 그런 게 많았는데 헤로웨이를 읽으면서 그런 내가 가졌던 위화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밥벌이로서의 하는 일들을 다
그만뒀을 때, 그만뒀을 때 이제 도나헤로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고, 도나헤로에 공부한 덕분에 이제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나 해러웨이가 사실 저에게도 되게 큰 영감을 준 학자이기는 하고 제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제주로 이주하면서 북클럽을 참여하게 됐는데 독립서점에서 무명서점이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독립서점에서 살롱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페미니즘 북클럽을 제가 조인을 했는데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제가 했고 2021년에 저희가 해러웨이 책을 읽고 선생님의 해설서를 네. 읽고 너무 좋아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서점원님께서 초청해서 강연자로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첫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약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한치무래를 먹으면서 기억나세요, 선생님? 맞아요. 되게 맛있는 한치무래를 먹으면서 제가 또 이제 막 제주에 이주한 이야기에 선생님 궁금해하셔서 막 저는 뭐 미술관 옆집이라는 뭐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작가들도 같이 살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저자도 뭐 글 쓰는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도 당연하죠 했는데 바로 그 연이 이어지지 않고 한 1년 반 후에 문자를 주셔서 지금 쓰고 있는 책 조금 더 집중해서 쓰고 싶은데 갈 수 있냐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쓰시고 그 덕분에 있었던 지구의 책이- 철학 네. 책을 쓰게 됐어요. 이 책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좀 다양한 책도 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지구의 철학은 제가 이진경 선생이랑 같이 쓴 책인데요. 이제 그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은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 공동 세미나를 하고 그랬었는데 못 막아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89년에 IPCC가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고 점점 좀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였고 그래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한 책인데 이제 사유에 관한 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은 비인간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사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별로 사유 안 하고 살아요. 사유는 이제 그 고대 철학자들이나 뭐 근대 철학자들은 다 정신의 활동, 정신의 이렇게 관념의 연세들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유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자극, 그것으로부터 촉발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그 능력을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에게 어떤 사유를 촉발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는 것들을 다 다르게 인간은 이렇게 해서 위대하다 어쩌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엄청나게 재앙의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다른 사유로 끌고 가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게 된 책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 미술관 옆집에 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오이코 페미니즘이라는 그 장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에코 페미니즘이 아니고 이제 오이코 페미니즘이라고 했거든요. 오이코스 에코 어원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자들, 어린이들, 노예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에코라는 말은 너무 뭐랄까 홀리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정치성이 조금 네, 정체성이 삭제된, 굉장히 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오이코스는 폴리스 바깥에 있는 폴리스가 배제한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성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오이코 페미니즘이라고 다 새롭게 명명을 했고 그 오이코 페미니즘의 그 그러니까 포스트 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존재로서 저는 마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녀의 정치학 그런 것들을 쓰고 있을 때 그걸 쓰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글이 잘 안 풀리고 그랬을 때 이제 미술관 옆집에 가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책에 보면 선생님께서 또 연관돼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그 카리브해의 여성 네, 노예들과 네. 그들의 정원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리크리 티라바니 작가님께서 제주 비엔날레 때 저희 집 공간 곳곳에다 작품 설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그리상이라고 하는 카리브해 출신의 철학자이자 시인의 시를 1969년 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선생님 묵었던 네. 그 공간의 네, 벽에 네, 네, 쓰여 네. 있었고 네. 그거를 마주하셨을 때 네. 되게 굉장히 놀랐다 네, 그런 부분으로 맞아요. 이제 그 굉장한 인연이었어요. 이제 카리브 쪽에는 이제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시작이죠. 그런 게 이제 아주 번성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북유럽이 패권을 가지게 된 게 사탕수수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신대륙을 개척한 것은 이렇게 스페인이 남유럽이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을 하게 되면서 사탕수수 그 전에는 설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약용으로 쓰는 것이었고 아랍 사람들이 한 기원전 2세기 이때부터 이렇게 그 재배는 아니죠. 이렇게 키우기 시작한 그런 거였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 꽃꽂이 방식으로 육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리브 연안이 그 카리브 섬들이 다 사탕수수 농장이었는데 그 사탕수수 농장은 농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공업이에요. 공업. 사탕수수는 8개월 만에 자라고 그다음에 바로 자라자마자 바로 베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그게 발효가 돼서 럼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끓여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엄청난 그야말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설탕 공업이었죠. 그래서 약간 식민지에다가 그것을 많이 그렇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카리브 토착민들은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혹한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섬에서 왜 그런 노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설탕이 영국에 이제 아주 보편적인 아침에 밀크티 한 잔 마시면서 그런 게 아주 흔한 것이 되고 그게 완전히 정말 영국 부의 원천이었죠. 그 자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공업적인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노예로 받아요. 노예로 받아서 노예에서 그 카리브의 카리브는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민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있고 또 백인들도 이게 하층 백인들이 왔어요. 그게 막 섞여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보고 있었던 게 그 카리브
이게 노예 해방이 1806년인가 영국에서 법적으로 노예 무역이 금지된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 무역이 금지가 돼도 그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 해방이 된 건 아니니까 있었어요. 그 노예들을 어떻게 그러면 노예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 백인 그 농장주들이 이렇게 그 노예들 간에 결혼을 시켜서 자동 번식이었죠. 번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금지돼 있었어요. 노예를 사오는 게 훨씬 싸니까. 그러면 임신하고 이러면 여자 노예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문득 이제 저희가 갑자기 지구의 철학에서 뛰어가지고 다시 한 바퀴 조금 돌아가면 이 지구의 철학을 쓰실 때 그 카리브해 여성 노예들을 생각하는 그 연결 지점에서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그때 이상했던 게 그래서 백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임신한 여자 노예들을 굉장히 잘 대해주고 거기에 이제 노예 정원 슬레이브스 가든이라고 하는 텃밭 같은 거를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출생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낳은 거죠. 일부러 안 낳고 영아 사례도 많았었고. 왜냐하면 낳아봤자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 페미니스트 문헌에서는 100년 동안 노예를 했으니까 그 모성이 이제 그 상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영아 살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그 여성들이 왜냐하면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출생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폭력성이 내재화됐으면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게 일부러 안 낳은 거예요. 일부러 안 낳았고 그때 그 노예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노예 여성들이 이렇게 뭐 야채들도 키우고 허브들 약재 이런 것들을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임신 조절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무슨 유혹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노예 여성들이 그 슬레이브스 가든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적이나마 경제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기 전에 거기는 이미 해방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 공간이 있었다라는. 그 공간이 이제 원래 백인 농장주들은 이제 밥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니네가 농사지어서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여성 노예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렇게 카리브 섬에서는 다 사탕수수밖에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약초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노예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글리상도 그런 아주 다층적인 카리브해의 그 인적인 구성과 문화적인 융합과 그것을 이렇게 포착한 분이어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 글리상 시 1969년 시도 읽어보면 좀 그 어떤 되게 억압의 세계 안에서도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그 탈식민주의 학자로서 그 약간 해방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도 와닿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살짝 그 시를 한번 읽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독자분들이 이제 책을 안 읽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책에 사실 리크리 티라바닛이라는 작가님이 비엔날레 때 했던 작품의 제목이 사실 이 글리상의 시에서 왔기 때문에 이 글리상의 시를 저희가 번역해서 전시장에 써놓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 작품 제목이
무제 2022 검은 태비에 굴복하라인데 검은 태비에 굴복하라는 문구가 이 시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시의 한 구절을 읽고 이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써주신 그 부분을 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써주신 에세이의 한 부분을 이어서 읽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에두아르 글리상 1969 가르치다, 다시 말해 함께 배우다. 열정으로 풍경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희미한 곳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찾아 나서는 것, 내면에서 불피우는 것이다. 그것은 풍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며 이 명확한 지식을 땅에 바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해법이 어렵다고 혹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난데없이 틀렸다 소리치지 말아라. 너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을 이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의 오늘을 마땅히 누리고자 한다면 너의 꿈을 실현시켜라. 열을 숭배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강해져라. 너의 생각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에어컨 따위는 경멸하라. 그러나 불길은 사그라든다. 연속성에 머물러라. 다시 한번 밧줄을 조여매고 찾아 나서자. 육중한 흙이 되기 위해. 공동의 토출로부터 연일 뱉어내기 위해. 타락한 자여, 칼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옹졸함을 검은 퇴비에 굴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만약 당당히 살아갈 포부가 없다면 더 깊이 들여다봐라. 찬란한 언어는 버려버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네가 우리에게 준 어린 시절처럼 너는 비로소 행함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이게 번역은 제가 했는데요. 번역이 없었어서. 근데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고 어떤 뭐 탭이라든지 뭐 열을 숭배하라라든지 아니면 풍경에 대한 이야기, 내면에서 불피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카리브의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어떤 역사적 맥락과 탈식민주의적 어떤 해방 운동과 이런 맥락 안에서 그리고 이런 그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끝없는 어떤 그 욕구 찾아가려고 하는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이 번역하면서 이 시에서 많이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피업업자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들을 수동적인 해방 구원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글리상은 검은 태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검은 태비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 우리는 근본을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순정한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글리상은 검은 태비 그것이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카리브의 섬들은 정말 검은 태비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글로 이 책에 등장하는 글로 이제 조금 가보면요. 이 제목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사실 미술관 옆집에 대해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미술관 옆집 그리고 부제로 작업장 정원 강호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강호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호는 뭘 의미할까? 작업장 정원은 알겠는데 강호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호는 장자에 나오는 세계가 강호입니다. 이제 중국은 천자가 다스리는 곳이죠. 천자가 다스리는 곳은 천하라고 얘기해요. 왕천하. 중국의 천자들은 이 전 세계를 자기가 다 통치하는 거. 그래서 왕천하라고 얘기하는데 장자의 세계관은 그런 천하가 아니고 군주의 지배가 곳곳에 뿌리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강호라고 얘기를 해요. 강호는 그러니까 그 천하 바깥에 있는 거지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천하 속에 있는 것이죠. 다른 세상인 거죠. 그것을 이제 강호라고 얘기하고 이 제목을 쓰게 된 게 이제 제 친구가 제가 이제 그 과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50살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게 이 친구 덕분이었는데 박성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성관이라는 분이 이제 정말 그 프롤레타리아트 지식인이에요. 지식 프롤레타리아트예요. 이 사람도 뭐 잘 나가는 그 회사에 다니다가 적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아주 가난하지만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죽었어요. 이 그 뭐지 제가 미술관 옆집 원고 청탁을 받고 고해였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설암으로 죽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 강의가 이 작업장 정원 강호였어요. 그때 이 친구가 그 중간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간계가 도대체 뭐야? 내가 그랬더니 하늘과 그러니까 그 근대 과학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문학이 있고 하늘을 쳐다보는 천문학이 있고 지상에 물리학이 있는데 그건 둘 다 아주 순정한 세계예요. 하늘은 아주 깨끗한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고 진공 상태의 별들만 이렇게 있는 세계이고 지상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근대 물리학은 두 물체 사이의 인력들만 보는 거거든요. 그 외 다른 건 다 삭제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순정한 세계인데 우리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지 않잖아요. 그것을 제 친구인 박성관은 중간계라고. 그런데 그 중간계는 하늘과 땅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굉장히 통념에 젖어 있는 세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위계적인 세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조건 다 중간계이고 강호인 것은 아니고요.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중간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흥미로웠고요. 저도 선생님 글 읽으면서 그래서 저희 미술관 옆집의 정원도 그런 곳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맥락을 조금 알기 위해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작업장과 정원. 얼마 전에 친구이자 스승인 지식 프롤레타리아트 박성관이 죽었다. 분해의 철학을 번역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곧 분해될 것임을 알았다. 올해 1월에 그는 중간계의 상상, 작업장, 정원, 강호라는 강의를 했다. 그것이 마지막 강의였다. 중간계는 세계에 내재하는 외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는 아나키스트들이 밥벌이에 최선을 다했던 작업장,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리웠던 에피쿠로스가 약간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공부했던 정원, 그리고 장자의 강호를 중간계라고 했다. 그것들의 이름이 왜 중간계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근대과학 혁명은 하늘의 천문과학, 지상의 물리학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땅과 하늘의 중간쯤이죠. 과학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실제로 배제해 왔습니다. 과학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철학이 말하는 세계도 하늘 아니면 땅이다. 하늘은 신체들이 배제된 이상적인 세계이고 땅은 모든 신체들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덩어리다. 우리는 마음이 깃든 신체로서 하늘과 땅이 아닌 중간계에 산다. 아나키스트인 박성관은 밥벌이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소위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지식 프롤레타리오 살기로 한 그는 자신의 공부가 밥벌이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읽고 썼다. 그의 작업장은 집과 연구실, 카페나 공원이었고 거기에서 그는 홀로 혹은 아이를 업고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그는 밥벌이에 최선을 다했지만 밥벌이에 잡아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공부는 밥벌이를 한참 초과하는 것이었고 그의 작업장은 현존하는 세계의 외부 중간계였다. 네, 너무 흥미롭죠, 여러분. 그 더 읽고 싶으시면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박성관 선생님 친한 친구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와 해서 이분이 이제 그때 작업하고 계셨던 그 책, 그러니까 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책이 나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성관 선생의 유고집인데 미셸 세르의 물리학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다 못 끝내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뒤에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내게 됐죠. 그 물리학의 탄생은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아주 진지한 물리학 책으로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루크레 지금까지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고대의 사람, 고대 로마의 시인이거든요. 루크레티우스가.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은 그냥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물리학인가? 아주 놀라운 책이죠. 이 루크레티우스는 아주 그 신비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에피쿠로스주의자였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였고 이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라고 우리가 아마 윤리 시간 학교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고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그 임무, 철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쓸데없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 쓸데없는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죽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런데 그 실제하지 않는 그 죽음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신, 운명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관계를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정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리학은 이제 일종의 자연학, 이 자연을 공부하는 건데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자였거든요. 원자는 아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아톰은 의원상으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 그게 아톰이죠. 그게 원자죠.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자가속기 아시죠? 입자가속기 많이 들어보셨죠? 입자가속기를 이렇게 작동시키면 끊임없이 밀입자가 나옵니다. 보son 뭐 온갖 게 백몇 개가 나왔어요. 만일에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밀입자가 나옵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점점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잘 못 따라가겠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그 미분이 뭐냐 하면 에피쿠로스에게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가 아니었어요. 에피쿠로스는 그 원자를 비껴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비껴남. 그것을 루크레티우스는 클리나멘이라고 표현했어요. 클리나멘이 뭐냐 하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 말까 한 변화. 최소한보다 작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변화의 경향성, 변화의 잠재성 그런 게 있는 게 클리나멘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수학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미분이에요. 미분이라는 표현은 17세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각각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미분의 개념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원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7세기 사람들이 그걸 알갱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 미분 그것을 중간계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제가 중간계는 우리가 사는 경험하는 세계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계는 아주 살짝 다른 세계입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르게 그것으로부터 메인스트림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비껴나려고 하는 경향성, 잠재성. 그것이 미분이에요.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잠재성으로 충분한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어야 바깥이 가능해요. 그것이 있어야 뭔가 그것은 어떨 때 이렇게 어떤 약간의 경향성이 있어야 이렇게 쑥 비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에 그런 것도 없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잠재성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 잠재성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제가 미술관 옆집에서 그 이우진 작가의 작업이나 삶에서 그런 잠재성, 중간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양반도 이렇게 빵빵한 학벌을 가진 작가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아주 다른 미술 작업들을,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런 경향성을 보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순간적인 것, 포착하기 어려운 것, 거의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생각도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들고,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좀 사회 변화에 뭐 운동가라던가 활동가면 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변화를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보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카리브해 노예 여성이나 아니면 그리스상이 얘기하는 이런 순간들에서 희망을 계속 가지고 뭔가 계속 그 잠재성을 붙잡고 그래도 그렇죠.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요즘 번역하고 있는 책이 이 야단법석을 떠는 여자들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벨기에 철학자 이자벨 스텐겔스, 그다음에 뱅시안 데스프레라는 두 철학자가 쓰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버지니아 울프의, 여기 이제 그 이유진 작가도 아주 젊었을 때 읽었는 책인 노란 그 삼기니가 있습니다. 삼기니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삼기니는 어떤 책이냐 하면 1차 대전이 유럽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유럽을 막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어떤 신사가 울프한테 우리가 이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기부하고 우리의 문명, 우리의 그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한다는데 서명하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것에 대한 세 장의 답변이 삼긴이에요. 그 사실은 전쟁을 방지하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부하고 서명하자. 너무나 당연한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버지니아 울프는 다른 얘기를 해요. 버지니아 울프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방지가 될까요? 가부장제가 살아있는 한, 가부장제는 남성들을 이렇게 엘리트 교육시키고 가부장제는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서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남성들의 그 엘리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프는 여성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여성들을 그 인간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전쟁이 방지되지,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방지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치면 그 울프가 한 것을 이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떠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no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마치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유성규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할 때 탄핵 시 그렇지만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울프가 전쟁은 어쩔 수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쟁 방지해야 돼. 전쟁 없어야 돼. 그런데 니네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 이자벨 스텐겔스와 데스프레는 야단법석을 떠는 거, 소동을 일으키는 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편지에서 울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성들이 그 남성들이 했던
남성들이 이제 그때 영국에서 법관이니 뭐 변호사니 교수니 한 사람들 아주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의례이기도 하고 그 행렬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저 행렬들 뒷공무니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냐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으로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거는 지식의 매춘 행위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결코 그런 경쟁 체제나 그런 것에 반대해야 된다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변화의 잠재성, 그 미분 같은 클리나멘 같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그리고 거죠. 한편으로는 소동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위나 이런 약간 되게 형식화된 당연한 것들은 소동이라고까지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위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 시스템 안에 구조 안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허락되지 않은 범위에 대한 상상을 하는 그런 네.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사실 저 오늘도 팔레스타인 관련된 티셔츠 입고 오긴 했지만 이 많은 것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요즘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어떤 희망이 없을 때 오히려 좀 어떤 뭐라도 해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할 수 있고 너는 이거를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많은 방식들이 어떻게 같이 또 따로 할 수 있는가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인가 네,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대의라고 하는 거요. 그것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소동이나 무슨 운동이나 비껴남이나 이런 것들 대의에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계적인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대의가 아니고 자기가 영향을 미치고 감염을 시키고 하는 범위 내에서 대의와 무관하게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이 전시의 배치도 이제 군도처럼 되어 있잖아요. 섬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간계이고 강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연결 이런 거 관계 이런 걸 생각할 때 모두가 모든 것이 쫙 연결된 그걸 언제나 상상해요. 그게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완성된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그렇게- 개념을 주니까 그렇죠. 예. 그게 대의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마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섬처럼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 이렇게 손을 뻗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뻗쳐서 또 다른 뭔가를 또 도모하게 되고 또 다른 뭔가를 도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많은 중간계들이 모여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의 대의 그거는 다시 위계적인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정치적 언어를 생각했을 때 늘 정치인들 많이 하는 얘기가 사회 통합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저는 늘 사회 통합이라는 건 뭘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어떤 윤리적 판단으로 옳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 뭐 그 권력자가 누구든 옳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의 옳음을만을 인정해주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정말 다시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지금같이 특히 더 이렇게 분열된 사회,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만연하고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대하고 그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도 있고 이 시소놀이, 이 밸런스 게임을 좀 하고 있지 그렇죠. 않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그 절대적인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그
미몽에서만 벗어나면 그 미몽이에요.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것 자체가 없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되는 거는 자기네 고통이 제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니네가 우리 겪어봤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지네 고통만 제일 큽니까? 그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다른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죠. 이게 복잡한 그 맞아요. 정치적인 지형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대의에 복무하지 않고도 연대하고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그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클리나멘 클리나멘. 적인 순간들이 네, 네. 분명히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무거운 주제였으니까 다시 책으로 조금 돌아가서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공간에서 이제 저희 정원이 그런 중간계, 강호 아니면 클리나멘 같은 순간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기억으로는 이 책에서는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고 네, 네, 이제 네. 선생님이 저희 집에 물론 본인의 글을 이제 쓰러 입주하셨지만 다른 독자분들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된 계기였던 무명서점의 서점원님과 함께 그 게릴라 북클럽을 저희가 하루 일일로 네, 네, 열었잖아요. 그 책에 선생님 선택해 주신 책이 이 책이었는데요.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네. 근데 여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마녀에 대한 네, 이야기가 네, 네. 여기서 되게 인상 깊게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고 네. 저희가 그 게릴라 북클럽 하고 나서 우리는 다 가십이다. 가십이다. 이렇게 끝냈잖아요. 네, 네, 네. 그 맥락을 조금 네.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 우리는 옛날 여자들은 굉장히 억압받고 살았다라고 그냥 상상해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다. 그걸 좀 생각해봐야 돼요. 가령 이제 그 중세의 유럽의 여자들, 귀족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귀족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여자들은 영주한테 매여 있는 몸이었고 영주는 정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딴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영주랑 한 번 더 자야 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억압된 거였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중세 시절에는 영주 시절에는 많은 공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영주한테 바치는 곡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여자들은 공유지에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것들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한 번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것은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녀 사냥이 한 150년간 지속됐거든요. 중세 유럽에서 이제 17세기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 마녀 사냥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공유지를 없애는 거였어요. 공유지를 없애고 담장을 치고 거기에서 먹고 살던 뭐 과부들이나 여자들이나 늙은이들이나 하는 그 존재들을 다 쫓아내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엔클로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가 사라지고 이 여자들이 뭐 이렇게 그 공유지가 사라지니까 이제 여자들은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길드 같은 거에 들어가서 또 막 손재주를 발휘했어요. 길드는 남성들이 원래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가서 막 레이스도 만들고 막 이래서 막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 그 여성들의 길드를 막기 위한 남성들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그런 여자들, 그다음에 공유지에서 쫓겨난 자들은 막 그 마녀, 그러니까 과부들은 대부분 마녀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마녀는 말마다 다 마녀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무당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초를 잘 다루고 임신 출산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많고 이런 여자들이 다 이제 공유지에서 살았는데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막 욕하고 막 너의 아들을 저주할 거야. 너의 맥주에 막 그 독을 뿌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음. 그거를 마녀로 몰아서 이제 화형을 시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녀 사냥 이후에 마녀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여성들은 개별 가정에 고립되게 됐죠. 그때 이제 가십은 원래 영국에서 갓은 신이고 그 시블링 그러니까 친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의 친구 출산을 같이 도와주고 하는 대부모 뭐 이런 아주 친구들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 가십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여자들이 막 선술집에 몰려다니면서요. 여자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령 그 노아 그 노래들이 막 많이 있는데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패러디한 노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마누라한테 빨리 방주에 타 이러니까 노아 마누라가 내 여자친구랑 같이 안 타면 내 안 가. 너 가려면 너 나가. 내 여자친구는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기센 여자들, 이 여자들 매로 다스려야 돼.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이제 가십의 의미가 그런 여자친구 아주 돈독한 여자친구들 그런 거였는데 이제 누구 험담하고 하는 가십의 의미로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토크 마지막에 우리는 가십의 의미를 살려내자고. 우린 서로에게 가십이 서로에 대한 가십이 가십이라고. 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네. 한 거죠. 그 그래서 선생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그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와 뭔가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 공공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고 모든 공간들이 이제 사유화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네. 거. 네. 그 허브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거기에 있어서 어떤 허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중간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공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냥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물리적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장소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유지를 살려내는 거.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 몇 분 이제 여기 오시긴 하셨는데 유튜브에도 이제 라이브로 잘 되고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질문이 관객석에서 조금 저희가 그래도 거의 한 50분을 끝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맥락에서는 큰 이렇게 흐름이 있었고 솔직히 선생님께서 약간 이공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야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 물리와 이 철학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거를 좀 저는 느꼈거든요. 혹시 질문을 때려보면 조금 던져주시려나? 없어요? 오늘 얘기가 어떠셨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근황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약간 그런 가십처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나누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제주 오셨잖아요. 그죠? 원래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휴대폰에 메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대로 안 했어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 미끄러짐 아닌가요? 살짝? 네, 맞아요. 네. 그 질문을 받고 또 지금 그 현장의 무드가 저를 끌고 가는 대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리학의 탄생이라는 책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그거에서 제가 이렇게
그 미분이라는 지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 진보라고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은 좀 멍청했고 우리는 점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대 우리는 뭔가 이거 아버지를 꼭 죽여야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거 그런 진보 사관이 정말 그 우리는 점점 위대해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존재들은 그냥 자연에 순응할 뿐이고 비천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점점 위대해지고 있잖아. 그것이 우리 AI도 만들고 말이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표현의 방식들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물리학의 탄생이라는 지점은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또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친구들이 그 박성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이 그는 공부의 신처럼 살았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공부의 신이었거든요. 언제 제일 공부가 잘 되냐? 언제 제일 글이 잘 써져? 이럴 때는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린 중간계라고 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산다는 거 하는 것은 그것에서 초연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밥벌이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의 작업장. 아나키스트는 우리는 보통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나키스트들은 그런 중앙의 권력이 아닌 아나키라고 하는 것은 안아르케예요. 질서가 아닌 것. 그것이 아나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을 받지 않고 임금 노동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 밥벌이 하려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밥벌이가 중요해요. 밥벌이가 무슨 이슬만 먹고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면 너 그래 이슬만 먹고 살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빈정 그림을 받잖아요. 밥벌이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그러려면 이제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앞으로의 행보를 살짝 네. 어디서 또 뵐 수 있는지 뭐 네. 아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선생님이 강연하시고 이런 그 수유라고 하는 그 공동체 혹은 지식 공동체도 있고 또 앞으로 나올 번역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네. 선생님 그러니까 활동 도나 헤로웨이 책을 이제 제가 2021년에 썼거든요. 2021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려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더 썼어요. 그래도 이제 6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책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제 새창 출판사에서 이제 도나 헤로웨이 읽기라고 하는 책이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원권 넘어갔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 야단법석을 떠는 여자들 버지니아 울프의 불충한 딸들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목이? 사실 이 책도 네. 영어 제목이 네. Witches, Witch Hunter and Woman인데 네. 한국 제목을 너무 강렬하게 잘 지은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당신들의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네, 마녀의 네,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이 책은 좀 야단법석이라는 그 네. 단어가 네. 그죠? 조금 영어 그러니까 불어 제목에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women who make a fuss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네.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야단법석을 떠는 여자들. 야단법석을 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야단법석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저 2021년에 도록에 글 써주셨을 때 네. 그때도 야단법석에 아,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조아라 작가님이랑 네. 같이 전시를 네, 만들어 네, 공동 네. 전시를 만들었는데 그때 야단법석에 대한 뜻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네. 글을 통해서 한번 네. 그것만 딱 짚고 마무리해 볼까요? 왜냐면 야단법석을 우리가 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야단법석은 사실 불교용어예요. 야단법석은 이렇게 불가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대중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법석을 펼치는 거죠. 법석이에요. 법석을 펼쳐서 이렇게 설법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묻는 것은 부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그 살생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는 그 보살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막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야단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선생님의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설법을 들어가면 되게 조용하잖아요. 되게 조용.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세계사 수업을 듣는데 예전 처음에 영화가 이제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엄청 시끄러운 약간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막 네. 그러면서 야외에서 영화를 네, 보는 네. 그게 이제 시네마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네. 가만히 조용히 함께 보는 네. 문화로 이렇게 네. 바뀌는 그래서 뭔가 근데 미술도 생각해 보면 음. 전시장에 가면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조용한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바른 네, 네, 아무것도 네. 만지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고상하게 봐야 되는 네, 거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이런 미술관 옆집에 오면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되게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네, 뭐든 맞아요. 만져도 되고 네. 작가도 직접 작가랑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고 네. 이런 야단법석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저도 네,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야단법석은 어디서든 떨어도 된다. 네, 여기 네. 이하에서도 네. 야단법석을 떨러 이제 맞아요. 많이 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요. 또 앞으로 선생님 책 나오면 또 제가 또 열심히 읽어보고 소개하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 시리즈는 이제 3회가 더 남아가지고요. 6월 21일 전시 마감할 때까지 앞으로 책들이 남아 있고 여기 앞에 좀 세 권이 앞으로 나올 책들이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이하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다음 세션도 뭐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획대로 안 되는데? 역시 토크는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거 처음 해가지고. 프라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녹화는 된 것 같아요. 네, 녹화는 돼서 제가 앞에 녹화는 책 보러 가도 되나요? 네네 당연히 책 보러 오셔도 됩니다. 네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구매해도 가- 되면 네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네네네. 그 계좌번호를 제가 네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떼고 그러면 일단 리코딩을 넘기주고 저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네. 이토록 아름다운이라는 전시에서 도나 헤로웨이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